네, 상가주택 소유자분들 그리고 상가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은 채널 고정입니다. 내년부터 이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해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강의 절세 블로거입니다.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필명으로 활약하고 계신 김효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왜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그 필명을 사용하시나요?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 온다. 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절이 되게 마음에서 제가 들어서 좀 새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블로그 닉네임을 만들 때 미네르바 부엉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검색해 보니까 미네르바 부엉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어울이 올빼미나 뭐 부엉이로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네르바 올빼미로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금융위기 때 그 미네르바라는 유명한 또 분 계셨잖아요. 예. 같은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다른 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직 그 공무원이십니다.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에서 직접 그 예규 유권 해석을 담당하셨던 진력파 세무 전문가십니다. 자, 오늘 상가주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상가주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뭐 점포 겸용주택이라고도 합니다. 네. 점포주택인데 보통 1, 2층에 보면 상가가 있고 위에 집이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상가 겸용주택 또는 상가주택 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 1, 2층 이제 저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층이 좀 월세가 잘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주거용으로 세를 주는 용도의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네. 우리가 보통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이제 같이 공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택의 연면적,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모든 면적을 더한 면적이 네. 상가의 연면적보다 더 크면은 네. 세법에서는 그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아, 전부를요? 조금이라도 크더라도. 그렇죠. 네, 네. 같으면 안 되고요. 커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상가주택을 팔면은 전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굉장히 유리했죠. 굉장히 유리하네요. 예, 실제로 상가는 주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크다 하더라도 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요. 주택이 아닌 상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걸 전부 주택으로 보는 순간요. 저게 1세대 1주택이 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뭐 장특공제도 요건을 갖추면 80%까지 공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양도세가 미미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집과 상가를 나눠가지고 별도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상가주택이 뭐 상권이 좋은 경우에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값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 파는 것과 내년에 파는 것이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납세자가 4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1, 2층이 상가이고 3, 4층이 주택일 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분이 총 상가주택을 얼마에 취득했다고 가정하냐면은 7억 5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중에 상가 취득가액이 4억, 주택 취득가액이 3억 5천입니다. 네. 이 상가주택을 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요. 계속 이 4층에서 집 주인이 이제 거주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10년 보유하고 지금 팔려고 하는데 매매가가 15억이다. 네. 이 중에서 상가가액이 8억, 주택가액이 7억입니다. 그럼 순수하게 상가의 차익은 4억이고요. 주택의 차익이 3억 5천이거든요. 네. 그럼 원래 이 주택의 차익이 3억 5천만 비과세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까지 이 상가주택을 팔면은 상가하고 주택의 전체 차익 있잖아요. 전체 차익 7억 5천 전부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양도가액이 9억 초과 고가주택이잖아요. 고가주택이니까 전체 양도차익 중에 9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가 되고 네. 9억 초과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상가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거주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했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액을 계산해 보면은 세액이 약 943만 원 정도. 네,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죠. 네, 네. 차액이 7억 5천인데 세금이 이제 943만 원이니까 굉장히 미미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올해 안 팔고 내년에 팔았다. 내년에 팔면은 지금 1, 2층이 상가고 3, 4층이 주택이니까 1, 2층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를 이제 내야 됩니다. 네. 내년부터는. 네. 그렇게 되면은 세액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 1,17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세부담이 1억 이상 늘어나네요. 1억 이상 어우.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네. 만약에 파실 거라고 그러면 올해 파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뿐이며 그게 올해 이제
상가주택 소유주로서는 올해 팔아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가을 이때쯤 되면 또 매물도 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주택 매매에 있어서 요즘 되게 어려운 게요. 이게 상가가 주택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용도 변경을 해서 뭐 팔아야 팔리는데 또 그게 그러려고 그러면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용도 변경을 하면 주택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또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고 요런 좀 언밸런스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 지인들도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 개정세법 규정들 때문에 이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크면 전부를 이제 주택으로 봐서 올해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상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걸 자기는 비과세 받으려고 매물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요거를 이제 대출을 받고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민이 많은 거죠. 강남권에 있는 상가주택은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몇십억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 없이 내가 살 여력은 안 되는데 막상 주택이 껴있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수인의 고민은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잔금 치르기 전에, 즉 취득하기 전에 주택 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다음에 요거를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매도인이 반발하는 거죠. 나 그러면은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은 계약 당시에는 윗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주택 부분이 더 컸다. 그 상태에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특이하게 매수인의 책임하에 잔금 지급일 전에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을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당초 계약 당시에는 이거는 상가주택으로서 주택 면적이 더 컸잖아요. 그럼 요거는 전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다 해줍니다. 계약 당시에 주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취득세 중과율을 판단할 때 취득일은 잔금일이거든요. 그럼 잔금일 당시에는 상가가 용도 변경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취득 시점에는 이게 상가입니다. 그래서 또 취득세가 중과도 안 되고 또 대출도 많이 나오고. 대출되고, 그렇군요. 정말 이런 설명 우리 미네르바 올빼님 아니고는 듣기 어려운 그런 설명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드렸던 그런 질문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시는 분들도 올해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지불해 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사시는 분들도 뭐 상가로서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상가주택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가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기자님 혹시 다가구하고 다세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뭐 대충 압니다. 다가구는 하나의 주택같이 보고요. 다세대는 각각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일반인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세무적으로는 조금 다른 구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건축법에 보면은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거를 다가구라 부르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면은 건축법에서는 다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보통 4층이 많잖아요, 상가주택 보면. 그래서 4층이 많죠. 보통 상가주택은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택. 그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다가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이면도로에 있는 그 상가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가 세가 잘 안 나갑니다. 세가 잘 안 나가니까 이거를 세를 잘 받기 위해서 건물주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요. 1층이나 2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다 주택을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전체 건물이 다 주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으로 늘어버렸죠. 그럼 이게 건축법상 비록 건축 허가는 다가구로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이게 다세대가 돼버립니다. 그럼 다세대가 돼버리면은 다세대는 각 호별로 하나의 주택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세액이 지금 강남권에서 어마어마하게 추징세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뭐 내년부터 변경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상가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이 상가와 주택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로서는 주택이 조금이라도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요. 내년부터는 구별해서 이게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가주택이 실제로 생긴 걸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 다양하네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옥탑방이 있네 위에. 저거는 어떻게 과세가 될까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이 똑같잖아요. 옥탑을 빼버리면은. 그러네요. 그럼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같으면은 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근데 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조금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 옥탑이 있잖아요. 네. 옥탑도 만약에 주거용을 쓰고 있다. 그럼 저것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네. 저 옥탑이 포함되면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커버리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옥탑방에 누가 거주를 안 하고 있더라도 그거는 주거용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거주를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주를 안 하더라도 네. 추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네. 그러면 주택으로 봅니다. 네. 2번은 뭐 저 계단은 뭐 상가 아닐까요? 상가처럼 보이는데요. 네. 지금 잘 보시면은 저 계단이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당연히 주택에 사는 사람이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주택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거는 이제 주택 일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이제 저기는 비록 순수하게 건물 면적만 놓고 보면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네. 저 계단 면적 때문에, 그리고 저 계단은 비록 상가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네. 주택이 올라갈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저 경우에도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커서 전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게 내년에 팔 경우에요.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봅니다. 그래서 네. 세율이 달라질 텐데요. 예. 저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면적으로 이렇게 양도세를 계산합니까? 안분을 할 때? 저런 경우에 이제 면적으로 안분하는 게 실무적으로 이제 타당하겠죠. 네. 가액으로 뭐 나눈다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으니까 면적으로. 예. 그래서 내년에 파실 분들은 어떻게든 이 구조상 주택이 많은 부분이 유리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자, 3번의 경우에는 보일러실이 있네요. 저 이제 보일러실의 용도가 네. 순수하게 주택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실이냐, 네. 아니면 상가의 난방에도 동일하게 쓰이는 거냐, 여기에 따라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보일러실의 용도가 주택과 상가 난방에 동시에 쓰인다. 그럼 저것도 저 보일러실 면적도 이제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 그대로 안분해서 쪼개줍니다. 네. 네. 아무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네. 예. 자, 태양광도 요즘에 많이 달죠, 옥상에. 네. 저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저 태양광에 대한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네. 그 전기를 이제 주택과 상가가 동시에 쓰고 있다. 그럼 면적 비율로 안분을 해야 되고요. 네. 저건 화장실이 1층에 있네요. 저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 이제 솔직히 2층에도 화장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저 화장실은 주택에서도 쓰고 상가에서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것도 당연히 주택과 상가 면적 비율로 안분을 해서 배분해줘야 되겠죠. 네. 오피스텔 관련해서 최근에 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요거 최근에 오피스텔 인기가 좀 떨어졌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다기보다 오히려 오피스텔 인기가 더 치솟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처음에 정부가 이제 어떤 대책 규제를 발표했을 때는 오피스텔도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정부가 2020년 7월 10일에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앞으로는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네. 그래서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수요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 좀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앞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네.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겠다는데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솔직히 오피스텔은 상가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주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용도 다 쓸 수 있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그중에 주거용 오피스텔만 취득세 과표 계산할 때 주택세 들어가는 거거든요. 발표 자료에 보시면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될 것 같아요?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될 것 같으세요? 실질에 따라 뭐 다르게 되는데 실제로는 상가가 많을까요? 실질에 따라서 이제 부과하는 게 맞을 텐데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은 한 99% 이상의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공구상으로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구상의 용도에 따라서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실제 이제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때마다 매번 나와서 실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러면은 결국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제외돼 버립니다. 네. 원칙은 주거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집으로 봐서요. 조그만 오피스텔이 있더라도 다른 집을 살 때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게 원칙인데 현재로서 대부분은 그냥 상가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상가주택의 세금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